미국이 할인된 상호 관세 정책을 선언하자 세계는 순식간에 경랑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관세에 대한 각 나라의 관세 지표 지수를 표로 만들어 설명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묵인되던 무역 질서가 뒤흔들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긴급 통상회의실 안팎에서 고성과 항해, 각 나라의 공식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일본은 억울해했으며 유럽은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한국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블린 코네일 박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백악관 무역정책실 소속으로 주요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국가 간 이익의 조율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언어들 속에서 객관이라는 외투를 두른 입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그 외투가 제 가슴을 너무도 갑갑하게 조여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할인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우리는 곧장 긴급 통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워싱턴 중심가에 위치한 국제정책연구소 8층 메인 회의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이렇게 10개국의 무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중앙 테이블에서 경제정책 실무 자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평소보다 의자 끌리는 소리도 적었고 기침조차 삼켜지는 긴장감 속에서 첫 발언자는 중국 대표단의 장 위엔 박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문장 사이마다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국은 왜 자국 중심의 관세율을 기준 삼아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십니까? 한국에는 30%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67%입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고 일본 대표 미야카와 주니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가장 오랜 동맹국이라는 걸 잊은 겁니까? 자동차 단일 품목 하나로 24%라뇨? 한국은 거의 비호 수준입니다. 대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대표들 역시 미간을 좁히거나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유독 눈을 떼지 못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김현성. 몇 해 전 아펙 회의에서 몇 마디 나눈 적 있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인물입니다. 김현성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을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펜을 쥔 손가락에는 약간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쯤은 눈을 마주치려 고개를 들까 싶었지만 그는 철저히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도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적된 억울함을 외교적 신중함이라는 이름 아래 간신히 가둬두고 있는 인내의 형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억제된 감정은 붉어진 귀끝과 자주 깜빡이는 눈꺼풀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오래전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8배 전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6개월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무역론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과 여러 주제로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라는 왜 항상 국제 뉴스에서 문제국처럼 취급되나요? FTA도 다 체결했고 자동차 부품 규격도 맞췄고 미국이 요구한 조항들 지키려고 정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늘 관세 회피국이라거나 이익만 챙긴다는 소리 들어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 여겼습니다. 목소리가 큰 나라가 이기고 숫자를 가진 나라가 기준이 되는 세계. 그 안에서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는 언제나 변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조용히 메모만 하던 김현성 대표의 모습과 그 오래전 학생의 질문이 겹쳐지며 제 가슴속 어딘가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들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회의는 형식적인 정리로 마무리됐고 대표들은 저마다 명함을 교환하거나 짧은 악수를 나누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신분이었기에 끝까지 남아야 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그날의 침묵이 저에게 남긴 첫 번째 파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었고 재킷은 소파에 던졌습니다. 샤워도 미루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에 회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한 장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메모만 하던 한국 대표 김현성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그건 흔한 외교적 방어나 아무 말 안 하면 손해도 없겠지 같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꾹 눌러 참고 있는 사람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할 말을 모두 끝낸 사람이 굳이 다시 설명하려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회의장 안에서는 늘 발언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리에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결단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무언가 구체적인 걸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와인 한 잔 마시고 잠든다지만 저는 데이터가 제 와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본 폴더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리해온 각국 무역협정 이행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달리 이 폴더에는 회의 중간에 들은 코멘트, 시장 반응, 기업들 사이의 실질 적용 사례까지 정리되어 있죠. 어쩌면 표정 없는 통계와 현장 감각이 공존하는 자료라고 해야 할까요? 코리아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엔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단계표, 의료기기 인증 절차 조정 기록, 지식재산권 법률 정비 비교, 그리고 FTA 비관세 항목 간소화 추진 상황. 그중 의료기기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의료기기가 해외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평균 11개월, 독일은 9개월, 프랑스는 7개월, 한국은 4개월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죠. 미국 FDA 기준을 일부 도입해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심사팀도 추가로 배정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 기준을 바꾸면서 국민의 의료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 파일을 닫고 다음으로 농산물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균형을 맞춰가며 지키면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파일. 한국은 관련 법률을 이미 대부분 손봤고 실제 소송 건수나 침해율도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저작권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행동에 대한 마지막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 회의장에서 저는 말 많은 대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치를 외치고 손을 들고 마이크를 앞다투어 주려는 모습들이 익숙했죠. 그런 자리에서 말 없이 앉아 있다는 건 존재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구보다 조용했던 한국 대표가 회의장 밖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행동을 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건 무언가 기술적으로 잘했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말보다는 기록으로, 주장보다는 설계로, 설명보다 실천으로 움직여온 나라. 그날 밤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뢰는 조용히 쌓이고 그 조용함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을 대신해 말할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는 워싱턴의 거리였지만 제 안은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말하겠다. 그런데 막상 회의장 앞에 도착하니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게다가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문위원입니다. 자칫하면 국익보다 감정을 앞세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전날보다 확실히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제와 같은 구성, 같은 좌석, 같은 조명 아래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제 강하게 발언했던 중국과 일본 대표는 오늘은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고 미국 대표단도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된 문서를 참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김현성 박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메모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의장국 대표가 오늘 의제에 대한 자유 발언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식 발언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고 대표단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긴장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에블린 코네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한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가까운 조용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나라가 관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지 관세율만을 비교하는 방식이 때때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떴고 의장단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가장 조용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꾸준히 약속을 지켜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고 농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실제로 손봤습니다. 이건 종이 위의 약속을 현실로 바꾼 행위입니다. 자료를 꺼내려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는 수치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해왔기에 더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성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조금 크게 떴고 이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지막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들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지켜온 시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 의장은 짧은 침묵 뒤에 다음 발언자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새로 쌓은 벽돌 하나를 잠시 바라보는 듯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은 회의실 바깥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굳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돌아보니 김현성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걸어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의 이행 기록 요약본입니다. 어차피 누구도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가져오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은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대신해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에서 나왔다면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울림이 됩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 검토 요청 메일도 뒤로 미뤘고 몇몇 기자의 인터뷰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제가 한 발언은 어떤 계산도 타이밍도 없었던 즉흥적인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논리를 통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누군가를 향한 정책과 누군가를 향한 선택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종종 제 입장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조용했던 사람을 위해서요. 김현성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 이후 저는 그가 건넨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A4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 메모 한 장이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기를 바랐던 자료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말해야 전해지는 것도 있더군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했던 일들, 그 조용한 발자국들이 얼마나 정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요. 며칠 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할인된 상호관세 정책의 최종 조정안이었죠. 그 문서의 한 페이지, 작은 표 아래 대한민국 코리아 전략적 개방 파트너국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이번 정책의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묵직한 평가가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이니까요. 그 문서가 발표되던 날 저는 일부러 언론 발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그 소식을 전하는 실시간 뉴스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을 전략적 신뢰국으로 지정. 이례적 제외 대상 이유는 지켜온 약속. 한 경제학자의 발언이 바꾼 회의장 분위기.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한 경제학자가 저라는 건 알겠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이미 쌓여있던 것을 누군가 알아봐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세종대학교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들과 나눴던 메모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 가장 모서리가 달아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늘 설명해야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참 조용한 개념입니다. 외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죠. 그저 하루하루의 약속을 지키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랍니다. 한국은 그런 신뢰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지 않게 알아챌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제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전하는 일이라고요. 회의장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외교는 시작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게, 침묵보다 강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온 믿음을 따라가는 여정. 그 여정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거리 곳곳, 특히 런던 중심가 소호에서는 요즘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 줄을 서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순대, 낯선 단어임에도 영국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음식들. 그런데 이 한국 분식 열풍의 중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지 학생도 한국 셰프도 아닌 한중년의 영국 엄마의 사연이 이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을 한국 분식으로 물들일 만큼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해머스미스 인근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출판 번역 일을 하며 중학교 2학년 딸 메이플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꽤 잔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모녀 관계는 잔잔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예전처럼 학교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답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 기억 안 나요. 내일은 뭐 입고 갈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하나가 꼭 저는 묻지 마세요라는 느낌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얘 마음속에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딸아이가 쓰는 선불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그 이상은 본인이 아껴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충전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잔액이 거의 없는 겁니다. 화장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지출 내역의 대부분이 식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분식이라는 이름. 눈에 익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버거킹도 슈퍼마켓도 아니었어요. 영국에선 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분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영문 철자가 맞나 헷갈렸지만 카드 명세서에 찍힌 그대로 검색하자 런던 중심가 소호 쪽에 위치한 한국 분식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낯선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떡볶이라는 메뉴. 사진 속 음식은 온통 붉은 소스에 떡이랑 뭔가가 뒤섞여 있었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어떻게 저걸 먹지? 싶었습니다. 지독하게 매워 보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식감의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내 딸은 이걸 이렇게 자주 먹는구나. 왜 하필 이 음식에 빠진 걸까? 그날 저녁 메이플이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너 요즘 분식 자주 가더라? 명세서 보니까 한 주에 3번은 가는 것 같던데? 메이플은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거기 떡볶이 맛있어요. 떡볶이? 그게 뭐야? 한국 음식이에요. 맵게 생긴 거 맞지? 사진 보니까 진짜 빨갛던데. 엄마도 검색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자주 갈 정도로 맛있는 거야? 딸은 제 질문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맛있어요라는 말만 짧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캐물었다간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가버리겠구나 싶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딸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냥 떡볶이가 맛있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문화인 걸까? 그런 거라면 나도 조금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르주 금요일 저녁, 간단히 파스타를 해먹고 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플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왜요? 그 분식 말인데 혹시 엄마랑 같이 한번 가줄래?
메이플은 갑자기 들은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잠깐 쳐다보다가 숨을 한번 내쉬고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거기 진짜 매워요. 그리고 완전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 엄마가 가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너랑 내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데라니까. 나도 어떤 데인지 알고 싶어. 메이플은 잠깐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가도 돼요. 근데 엄마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투덜거리면 난 모르는 척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매운 거 먹는 훈련하고 갈게. 작지만 중요한 약속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다시 분식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보자고.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학생들만 간다던데 이 옷은 너무 정장 같고 저건 또 너무 젊어 보이나 뭔가에 긴장한 듯 이것저것 꺼내보고 다시 접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편한 청바지에 단정한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메이플, 나 준비됐는데 너는? 응, 잠깐만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아이도 약간은 긴장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심드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겠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도대체 언제 준비할 건데? 싶었지만 더 말하면 그냥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 게 뻔했어요. 괜히 바쁜 척 물컵이나 정리하다가 출발 10분 전쯤 되자 겨우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더군요. 엄마는 그 옷 입고 갈 거예요? 왜? 이상해? 딸은 고개만 툭 젓더니 아뇨, 그냥 말 안 할게요 하고는 앞서 걸었습니다. 소호 중심가에 있는 분식이라는 가게는 메이플의 말대로 꽤 유명한 곳이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긴 줄이 저를 반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아담하고 북적였고 벽에는 온통 한국어와 영어로 된 포스터들과 메뉴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젊은 커플들, 관광객들, 저같이 사춘기 자녀와 온 또래들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을 맛이야? 그 말에 메이플은 엄마는 줄 서는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 말투에 저도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 참고 그냥 서 있었어요. 드디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벽에는 전부 한국어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포스터에 직원들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엄마, 메뉴판 봐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골라줄게요. 그냥 저 믿어요. 응, 알겠어. 근데 진짜 맵진 않겠지? 한국인들은 매운 거 많이 먹잖아. 좀 매울 수도 있긴 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 웃음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플은 망설임 없이 떡볶이 2인분, 김말이 튀김 4개, 그리고 치즈김밥이랑 감자 핫도그요라고 주문했고 그 말투와 손짓이 마치 단골처럼 익숙했습니다.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제 딸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떡볶이. 엄청 맵진 않은데 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치즈김밥, 요건 감자 핫도그. 딸은 그 말만 하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더군요. 전속력으로 설명하고는 바로 침묵. 딱 사춘기 스타일이었죠. 이건 뭐부터 먹어야 돼? 아무거나요. 딱 그 말 한마디. 저는 검색했을 때 사진에서 본 떡볶이에 눈이 갔습니다. 떡볶이를 포크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특유의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보고 메이플은 말했어요. 먹어봐요, 엄마.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딸의 말에 떡볶이 떡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달콤했고 두 번째는 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릴 적 엄마가 겨울 저녁에 해줬던 토마토 수프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온도. 처음엔 이걸 왜 좋아하지? 싶다가도
한두 개 더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말을 꺼냈지만 메이플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래요 하고만 대답했죠.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짝지근한 단무지가 어우러졌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작은 말랑한 음식 조각 하나가 이토록 풍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자 핫도그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유의 감칠맛과 속에서 늘어나는 치즈는 영국인이 제 입맛에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식을 와구와구 먹자 메이플은 제 모습을 보더니 피식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춘기 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옆자리에서 메이플의 친구 2명이 들어왔어요. 딸도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메이플, 딸은 순간 몸을 살짝 굳히더니 얼굴을 들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 하이, 얘들아, 이쪽은 우리 엄마.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숙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대박, 우리 엄마는 이런데 절대 안 오는데 완전 부럽다. 그때 메이플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귀끝이 빨개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엄마 데리고 와볼까? 하는 친구의 말에 메이플은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꽤 귀엽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메이플이 작게 말했어요. 아, 진짜 민망해. 엄마, 아까처럼 빤히 쳐다보지 좀 마요. 엄마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좀 애들이랑 있을 땐 조용히 좀 해줘요. 나 조용히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걸어가는 내내 걸음은 저보다 반보 앞이었고 식탁에서처럼 말없이 내민 휴지처럼 그 반응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메이플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매운 거 먹을 줄도 몰랐으면서 너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고 그 순간 메이플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메이플, 다음엔 너 친구들이랑 갈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되나? 그건 좀 오바고요. 딱 그 말투. 하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 섞인 한 마디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이 왜 매주 이곳을 찾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자극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음식처럼 그 공간은 메이플에게 자기만의 숨통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숨통의 끄트머리에 앉아 이 아이와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이후로 메이플과 저는 가끔씩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매주 가자고 하면 눈치 보며 또요? 하고 피하지만 2주에 한 번쯤은 제가 먼저 오늘은 너 좋아하는 치즈김밥 어때? 하면 그건 좀 고민되네요. 하다가도 슬쩍 나갈 준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먹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냉랭하진 않았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면 짧게라도 대답은 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제가 실수로 떡볶이 소스를 셔츠에 튀겼어요. 그걸 본 메이플이 작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막 집으니까 튀기죠. 젓가락 좀 제대로 들어요. 그 말투는 여전히 사춘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정이 느껴졌어요. 예전이라면 그냥 본 척도 안 했을 아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은근슬쩍 이 시간을 더 자주 가지려고 했습니다. 같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 아이가 말은 없어도 무심하게 제 컵에 물을 따라준다든가 김밥에서 오이 부분은 저쪽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런 티 안 나는 배려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여전히 퉁명스럽죠. 왜 그렇게 자꾸 쳐다봐요? 아니, 그냥 내가 어릴 때 생각났어. 어느 날은 메이플이 다녀온 친구 생일 파티에서 친구 엄마가 직접 음식을 차려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다 엄청 좋아했어요. 애슐리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래? 너도 좋아했겠네. 맛은 있었는데
우리 가서 먹는 데보단 좀 달았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가서 먹는 데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 속에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던 중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메이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관련된 음식을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메이플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을 걸었어요. 메이플, 이거 한국 음식이래. 우리가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인데 이것도 먹어볼까? 그러자 공부를 하던 딸은 한숨을 쉬며 손에 쥔 펜을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관심 갖는 척해요. 전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요, 진짜. 나가주세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단순히 말의 한 단어 한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그동안 제가 애써 쌓아온 감정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금세 헤드폰을 끼고 펜을 다시 잡으며 저와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나와 식탁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사춘기의 감정이 내지른 말이었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상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물러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메이플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딱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누가 두고 간 쇼핑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냉장 포장된 떡볶이 세트와 작은 김말이 튀김팩이 들어있었죠. 이거 뭐지? 하고 중얼거리자 방에서 메이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하길래 샀어요. 엄마 혹시 또 먹고 싶을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엔 그만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더니 이젠 혹시 엄마가 먹고 싶을까 봐 사왔다고요? 메이플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와 그 떡볶이 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끓이면 더 맛있어요. 엄마가 끓일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 넣고 소스 풀고 떡 넣고 끓이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말로는 쏘아붙이면서도 행동으로는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어요. 같이 떡볶이를 먹고 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메이플은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그거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 3화까지 나왔어요. 같이 볼래요? 응. 그럼 그럴까? 그렇게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메이플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엔 말 안 걸어요? 내가 과하다고 해서 그건 그때 얘기고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며칠간의 마음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나와 연결돼 있구나.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구나. 사춘기의 메이플은 늘 퉁명스러운 말투였고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메이플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뿐이란 걸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이플 담임 선생님인 메리 크로포드 선생님이셨죠. 통화 시작부터 뭔가 무거운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죠? 좋은 얘기예요.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에 글쓰기 과제를 정말 성실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에세이 과제에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그 아이가요? 메이플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메이플은 나의 엄마에 대해 썼어요. 그 글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용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짧게 읽어주셨어요.
내 엄마는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지만 절대 날 놓치지 않는다. 그게 엄마다. 그리고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있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특히 최근에 한국 음식점 자주 가신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 사이가 달달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론 메이플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떡볶이 엄청 잘 먹어요. 영국 사람인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요. 엄마랑 같이 먹는 날이 제일 좋긴 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말수 적고 퉁명스럽고 분식집 가자는 제안도 대체로 알겠어요 수준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선 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메이플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죠. 메이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딸은 침대에 엎드린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뭔데요? 너 엄마 자랑 많이 한다며? 잠깐 정적. 그러더니 살짝 돌아누우며 그냥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 저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 말투 아시죠? 진짜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인. 입꼬리가 막 올라가려는 걸 애써 눌러 담는 그 표정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뭘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굳이 말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 메이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랑 가는 거 말고 엄마 혼자 먼저 가봐요. 어디를? 그 분식이요. 엄마 혼자서 떡볶이 시켜 먹어봐요. 혼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거 맞는 거래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세계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그 아이의 방식으로 건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 혼자 분식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켰고 딸과 갔던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 입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번엔 메이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갈래요? 소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분식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 우리 테이블은 참 조용했습니다. 말은 많이 없었지만 눈치는 덜 봤고 음식은 더 편하게 나눠 먹었어요. 메이플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의 공기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메이플이 젓가락으로 마지막 김밥 하나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제 접시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먹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니까. 그 짧은 말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랑해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가끔 분식에 함께 갑니다. 주말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만의 장소가 됐고 떡볶이는 그냥 매운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있게 해준 작고 뜨거운 다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 엄마들이 저를 보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어떻게 딸이랑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요? 애가 엄마랑 나가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딸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독립심, 거리감, 그 모든 단어들 너머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낯설음을 따라가다 보니 딸과 웃는 시간이 생기고 딸의 표정에서 제가 모르는 감정을 발견하게 됐고 어느새 저는 그 아이의 세계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도 없고 영화처럼 감정 폭발도 없었지만 저는 매주 토요일 분식집 창가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 하나를 앞에 두고 딸과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번 뭉클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날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지 않았다면 이 아이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저 그날 그 작은 붉은 글자 하나에 마음을 기울였던 제 자신에게 살짝 고맙다는 말을 건넬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분식이 영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흥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